안녕하세요. 저는 고현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75. 밥보다 약을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되니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무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직 이 심장이 뜨끈뜨끈하게 뛰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야 깨달았답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계기 덕분이었죠. 바로 금쪽 같은 제 아들, 딸 녀석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약 먹을 시간을 기다리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제 뺨을 후려치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에구, 저 기운에 밭을 갈면 소 한 마리 몫은 하겠다. 혀를 끌끌 차는 순간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아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용돈이 입금되는 한 달에 한 번 아들 목소리가 상냥해지는 바로 그날 말입니다. 어머니, 저 기태예요. 별일 없으시죠? 오냐, 아들. 별일은 무슨. 늙은이가 늘 똑같지. 밥은 먹었냐? 제 물음의 아들 녀석,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꼭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해야 하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이런 느낌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죠. 딱 감이 왔습니다. 아, 이놈이 또 돈 나올 구멍을 막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저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러냐? 돈 없다는 소리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저는 일부러 선수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저편에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 우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끼어들었죠. 그냥 빨리 말해. 뭘 그렇게 뜸들여. 며느리의 재촉에 용기를 얻었는지 아들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힘드네요. 가게도 예전 같지 않고 애들 학원비는 계속 오르고요. 그래서 말인데 용돈은 이번 달까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웠더냐?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며느리 녀석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예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제게 직접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드린 것만 해도 어디예요? 어머님은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시고 아파트도 있으시잖아요. 저희야말로 대출금에 허리가 휜다고요. 이제 어머님도 저희 사정 좀 봐주셔야죠. 저 말투 좀 보세요. 꼭 자기가 번 돈으로 제 용돈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꼴이라니. 제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사놓은 상가 건물,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지들 통장으로 받아서 그중 10분의 1을 떼어주면서 저렇게 생색을 내는 거랍니다. 제가 모를 줄 알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하고 있네. 아주 회개가 어두운 녀석들이에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동안 고마웠다. 제 차분한 반응에 며느리는 오히려 김이 샜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진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그러고는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딸 기숙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지?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 이 녀석들은 아주 사전 모의라도 한 모양이에요. 손발이 척척 맞는 걸 보니 이럴 때만 남매 사이가 아주 돈독해지나 봅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편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오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평온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린 것처럼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죠. 그래, 이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잘됐다.
나도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겠다. 저는 곧바로 아들 녀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울리자 아마 며느리일 테죠. 귀찮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왜 또 전화하셨어요? 저희 이제 돈 없어요. 돈 얘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기태 좀 바꿔주렴. 잠시 후 아들 녀석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 아까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한 게 있어서. 잘 들어라. 너희가 이제 내게 용돈을 안 준다고 하니 그럼 나도 이제 너희한테 줄 유산은 없다고 생각하마. 공평한 거지? 제 말에 아들 녀석이 갑자기 푸아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어머니. 또 농담하신다. 그깟 용돈 몇 푼 안 드린다고 유산을 안 주신대. 저희가 그렇게 속 좁아 보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용돈은 힘들어요. 그 녀석은 제 말을 그저 늙은이의 서운함에서 나온 투정쯤으로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비꼬기 시작했죠. 어머님, 지금 저희 협박하시는 거예요? 유산 가지고 그러시는 거 좀 유치한 거 아세요? 유치하다? 그래, 유치하다. 너희는 고상해서 늙은 어미 용돈부터 끊는구나. 저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은 것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렴. 내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자, 고현정. 이제부터는 진짜 네 인생을 사는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뻐근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니 새벽을 여는 청명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더군요. 꼭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화장대 앞에 앉아 먼지 쌓인 화장품 뚜껑을 열었습니다. 까맣게 말라비틀어진 립스틱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죠. 이 좋은 걸 왜 썩히고 살았을까? 저는 그 길로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시장이었어요. 딱히 살 것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활기찬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펄떡이는 생선 비린내와 구수한 빵 냄새,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부대끼며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한참을 구경하며 걷다가 시장 구석진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순의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찌든 때가 낀 테이블을 힘없이 닦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선한 인상이 느껴지는 청년이었어요. 그때 가게 안으로 술에 취한 듯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청년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국밥 하나 줘봐. 얼큰하게.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남자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며 국밥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게 국밥이야, 맹물이야. 맛이 왜 이따위야? 돈 아까워서 장사 어떻게 하냐?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청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를 나갔고 텅 빈 가게에는 적막만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손님이 흘린 음식을 다 치우고 나서야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어요. 대체 맛이 어떻길래 저런 수모를 당하나. 저는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청년에게 저는 말했죠. 총각, 나도 국밥 한 그릇 줘봐요. 저 사람이 버리고 간 거 말고 새로 끓여서. 청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을 끓여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 저는 먼저 국물 맛부터 봤어요. 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깊고 구수한 맛이 났습니다.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있었고요. 다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랄까. 심장은 있는데 뼈가 없는 느낌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청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총각, 이름이 뭐야? 박성수라고 합니다. 성수 총각. 이 국밥,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아주 정직한 맛이 나네. 근데 말이야, 장사는 그렇게 정직하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제 말에 성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면 말이야. 이 심장을 후벼 파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총각 국밥은 그냥 착하기만 해. 맛이 너무 착해 빠졌어.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밥값이야. 거스름돈은 됐고.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국밥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봐. 그게 총각 숙제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성수가 당황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재미있는 계획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아들, 딸 녀석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지. 제 피 같은 돈, 저렇게 착하고 어리숙한 청년에게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남편 없이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제 돈, 저를 위해서, 아니, 저를 즐겁게 해줄 이 청년을 위해서 한번 써보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노후 대책, 바로 남의 자식 키우기 아니겠어요? 호호. 팝콘이나 준비해 두렴 얘들아. 엄마의 화끈한 투자기가 곧 시작될 테니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어제 갔던 그 시장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나 그 젊은 총각이 가게 문을 닫고 야반도주라도 했으면 어쩌나 괜한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가게는 문을 열었고 성순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어제보다 더 짠하게 저를 반겨주더군요.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그 박성수라는 청년이 커다란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내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성수 총각이 화들짝 놀라며 쪼르르 달려왔어요. 아이고 어르신, 또 오셨네요. 숙제는 좀 해봤나? 제 물음에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넣어보고 끓여봤는데 영맛이 나아지질 않네요. 역시 저는 장사 수완이 없나 봅니다. 풀이 죽은 강아지 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순박한 것 좀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어제 온 할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고 기분 나빠할 법도 한데 저렇게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밤새 끙끙거린 모양입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어디 내가 맛 한번 볼까? 저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수 총각은 당황하며 제 뒤를 따랐고요. 솥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니 어제보다 더 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밍밍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총각, 여기다가 뭘 더 넣었어? 그게 어르신 말씀 듣고 깊은 맛을 내보려고요. 마늘도 더 넣고 파도 더 넣고 몸에 좋다는 황기랑 대추도 좀 넣어봤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국밥에 황기랑 대추라니. 이건 국밥이 아니라 보약이잖아요. 손님들이 밥 먹으러 왔지 한약 지으러 온 줄 알겠네. 총각, 음식의 기본은 조화야. 좋은 걸 무작정 때려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이건 국밥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맹물이야. 제 냉정한 평가에 성수 총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혀를 끌끌 차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앞치마 하나만 줘봐. 내가 오늘 총각한테 진짜 국밥이 뭔지 보여줄 테니. 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어르신께 그런 일을. 시끄럽고 앞치마나 빨리 가져와. 내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가게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 봐야지. 제 말에 성수 총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새 앞치마를 찾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방을 한번 쓱 훑어봤어요. 정리는 잘 되어 있었지만 양념통들이나 재료들을 보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고추장, 된장, 국간장. 이런 걸로 무슨 깊은 맛을 낸단 말입니까? 총각, 집에 잠깐 다녀와야겠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장독대에 고이 모셔두었던 제 보물들을 꺼내왔습니다. 10년 묵은 시간장, 제가 직접 담근 매실액,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 빻아놓은 태양초 고춧가루까지. 이건 제 자식들도 그 맛의 비밀을 모르는 저만의 필살기였죠. 이 비싼 것들을 남의 가게에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오니 성수 총각은 제가 시킨 대로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주방 입구에 서 있더군요. 저는 제가 가져온 양념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눈 똑똑히 뜨고 잘 봐. 이건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저는 먼저 솥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모조리 덜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물을 받아 제가 가져온 시간장과 몇 가지 비법 재료들을 넣고 육수를 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주방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구수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성수 총각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 맛 한번 봐.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성수 총각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받아 마시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르신,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제가 끓인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음식은 조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이야. 이 간장 한 방울에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신이 났어요. 자식 놈들한테 밥 해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텅 빈 가게에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기대도 안 했는데 말이죠. 손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밥 하나요를 외쳤습니다. 성수 총각은 긴장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짓으로 그를 안심시키고 새로 끓인 육수로 국밥을 말아 내보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손님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싹 비우더니 계산을 하며 성수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왜 이렇게 좋아요? 주방장 바뀌었어요? 와, 진짜 맛있네. 내일 또 와야겠다. 칭찬 한마디에 성수 총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다. 내 남은 인생과 재산을 투자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손님이 나가고 저는 의자를 끌어다 성수 총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총각, 내가 돈 좀 있는데 이 가게에 투자 좀 해볼까? 그러자 성수 총각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네.
투자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어. 내가 이 가게 동업자가 되어주겠다고. 가게 확장하는 돈도 대주고 내 비법 레시피도 전부 전수해주고. 어때, 구미가 좀 당기나?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성수 총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 같은 사람한테 투자하시면 망합니다. 이 가게 곧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르신의 소중한 돈을 제가 망칠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아니, 이 청년 좀 보세요. 돈을 대주겠다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옳다구나 하고 덥석 물 텐데 말이죠. 그 순박한 거절에 저는 이 청년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 사기꾼이 아니구나. 적어도 내 등쳐먹을 놈은 아니야. 망할지 흥할지는 내가 판단해. 총각은 내 레시피대로 국밥만 열심히 끓이면 되는 거야.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르신. 그는 끝까지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투자는 없던 걸로 하지. 대신 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 네. 아르바이트요? 그래. 주방 이모.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쳐주고. 어때? 제 기상천외한 제안에 성수 총각은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철딱서니 없이 용돈을 끊겠다고 통보한 이후 처음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로 화가 났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였는지 염탐하러 온 것이겠죠. 며느리 서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제 집인 양 리모컨부터 찾더군요. 어머님, 주말인데 어디 다녀오세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며느리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좀 바빠져서. 일 시작했거든. 네. 일을요? 어머님이요? 제 말에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들 기태 녀석도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아니, 어머니. 그 연세에 무슨 일을 하세요? 어디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아들 녀석의 걱정하는 듯한 말투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 병원비가 걱정되는 것이겠죠. 걱정 마라. 힘든 일 아니야. 그냥 식당 주방에서 좀 거들어주는 거니까. 식당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어느 식당인데요? 설마 그 허름한 국밥집이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던데 어머님이 매일 거기 출근하신다고요. 소문 한번 빠르기도 하지. 저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응, 맞아. 성순의 국밥집. 거기 주방 이모로 취직했어. 제 대답에 아들 내외는 서로를 쳐다보며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서희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데서 일을 하세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남들이 알면 저희가 어머님 용돈도 안 들여서 식당일 나간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욕 좀 먹으면 어떠냐? 사실인데. 너희가 용돈 안 줘서 나 일하는 거 맞잖아. 제 반격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는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녀석이 나섰어요. 그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국밥집 청년한테 돈이라도 주신 거예요? 어머니, 그 나이에 사기당하시려고요?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불쌍한 척 접근해서 등쳐먹는 놈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사기. 사기는 너희가 나한테 치고 있는 게 사기 아니냐?
내 상가 월세 받아먹으면서 용돈 한 푼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게 사기지. 제 말에 아들 녀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그 돈 저희 좋자고 썼어요? 다 손주들 학원비랑 생활비로 나간 거잖아요. 저희가 제일 안전한 투자처잖아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안전한 투자처라. 너희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어떻게 안전한 투자란 말이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녀석들과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고 가거라.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바꾸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갈비찜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성수 총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국밥 국물 한 모금에 감동하던 그 순수한 얼굴이 말이죠. 그래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아니, 제가 앞으로 진짜 아들로 삼고 키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며칠 뒤 성수 총각은 제 손에 들린 커다란 보따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따리를 주방 식탁 위에 풀어놓았죠. 보따리 안에는 제가 밤새 만든 각종 양념장과 장아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성순의 국밥을 이 동네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어줄 저의 비밀 병기들이었죠. 총각, 내가 주방 이모로 일하는 이상, 이 주방의 규칙은 내가 정해. 앞으로 식당에서 쓰는 모든 양념과 반찬은 내가 만든다. 총각은 내가 시키는 대로 국밥만 맛있게 끓이면 돼. 알았어. 제 단호한 선언에 성수 총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의 시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손맛과 평생의 노하우, 제 인생이 담긴 레시피였죠. 저는 이것을 유산 1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먼저 성수 총각에게 제대로 된 육수 비법부터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강행군이었어요. 솥뼈를 얼마나 고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어야 하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성수 총각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 퀭한 눈을 하고서도 제가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면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제 아들놈은 대학 등록금 내줄 때도 저런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마침내 우리의 새로운 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이었죠. 성수 총각은 자기가 만든 국밥을 맛보고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못 끓여주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임마.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해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밥 맛이 달라지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아니, 이 집 국밥 맛이 왜 이렇게 변했어? 완전 다른 집이 됐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입소문은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밥 맛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가게 전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죠. 칙칙했던 벽지는 화사한 색으로 새로 도배하고 끈적거리던 테이블과 의자는 윤이 나게 닦았습니다. 삐뚤빼뚤 쓰여있던 메뉴판은 제가 직접 붓글씨로 써서 새로 걸었고요. 성수 총각에게는 꼬질꼬질한 티셔츠 대신 깔끔한 조리복을 사입혔습니다.
허름하고 지저분했던 국밥집은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정겨운 맛집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태어났죠. 물론 여기서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라 성수 총각을 말하는 것이었지만요. 가게가 점점 활기를 띠자 성수 총각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손님들에게는 또 어찌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저를 주방 이모님이 아니라 사장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첫 번째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우서희에게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국밥집에 돈이라도 보태주셨어요? 동네방네 어머님이 그 가게 먹여 살린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아마 가게에 손님이 많아진 것을 보고 제가 돈을 댔다고 지레 짐작한 모양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돈은 무슨 돈? 내 인건비도 못 받고 일해주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도 안 줬는데 가게가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줄 돈은 없다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돈이 막 나가시나 봐요. 어머님, 정말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내가 너무 빤히 보여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애미야, 내가 한 가지만 묻자. 내가 내 돈으로 내 아들 밥을 사주든 남의 아들 가게를 차려주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상관이 왜 없어요? 어머님 돈이 그냥 어머님 돈이에요. 그 돈 나중에 다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저희 유산을 왜 어머님 마음대로 남한테 쓰세요? 드디어 이실직고를 하네요. 제가 아니라 제 돈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은 며느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라. 이제 거긴 그냥 국밥집이 아니라 내 사업장이야. 내 노후를 책임져줄 아주 중요한 사업장이라고. 그러니 앞으로 그 가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네가 말한 그 유산, 이제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갈 줄 알아. 내가 그 잘난 유산으로 뭘 하는지 앞으로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기나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죠. 바로 저 고연정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땀 흘리며 주방을 청소하고 있는 성수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착한 청년을 위해서라면 제 전 재산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제 자식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설픈 경고만으로는 저 녀석들의 탐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제 명의로 된 예금 중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순의 국밥의 상표 등록부터 마쳤어요. 이제 이 가게는 법적으로도 제 자산이 된 셈입니다.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동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어요. 점심시간에는 가게 앞에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 되었죠. 성수 총각은 밀려드는 손님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된 주방일이 힘들기는커녕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찼어요.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거든요. 성수 총각이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 손님 아무래도 유튜버인 것 같아요. 유튜버? 그게 뭔데?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사람이요. 보통 저렇게 혼자 와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방송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밥 먹는 것까지 방송을 한다더니 정말이었나 봅니다. 그 유튜버는 우리 가게의 대표 메뉴인 국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어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찾던 맛이 바로 이거예요. 할머니의 손맛과 청년 사장님의 정성이 만난 인생 국밥입니다. 와, 국물이 끝내줘요. 그는 호들갑을 떨며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성수 총각과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죠. 사장님, 어머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가게는 무조건 대박 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맛따라가요 TV라는 채널의 골목에 숨겨진 진짜 국밥 맛집을 찾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당장 좌표 찍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저런 곳이 있었다니 같은 글들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가게 앞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줄에 저와 성수 총각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그날 우리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재료가 조기에 소진되어 점심 장사밖에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제 통장에 찍히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보니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법이죠. 가게가 잘 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볼 리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내외였어요. 며칠 뒤 한창 바쁜 점심시간에 며느리 서희가 손님인 척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가리려고 그랬는지 커다란 선글라스에 스카프까지 두르고 있었지만 매의 눈인 제가 그걸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저 여우 같은 게 또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그녀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국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 국밥 그릇에 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온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뭐예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잖아요. 와, 이 가게 위생이 엉망이네. 장사 이따위로 할 거예요? 그녀의 고함에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성수 총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왔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로 새로 해주는 걸로 끝날 문제예요. 밥맛 다 버렸네. 당장 환불해주고 보상해주세요. 구청에 신고하기 전에. 며느리는 아주 작정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가게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대비를 해두었거든요. 저는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진정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가 다 증거를 남겨놓고 장사를 하죠. 저는 카운터에 설치해둔 CCTV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조작하더니
가게 안에 설치된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에 방금 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시켰어요. 화면 속에는 제 며느리가 두리번거리며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국밥에 넣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내 가게 안은 폭소와 야유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가 넣네. 요즘 저런 진상들이 있다더니 내 눈으로 직접 볼 줄이야. 아줌마, 연기 대상감이다. 꼴 좋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며느리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로도 가려지지 않는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통쾌하다는 듯 박수까지 쳤어요.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 가게에 대한 손님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게는 진상 손님도 물리치는 CCTV 맛집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더욱더 유명해졌답니다. 저는 도망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애미야, 그 정도 꼼수로 내 50년 장사 내공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하단다. 앞으로 내가 니들한테 보여줄 세상은 훨씬 더 맵고 짜릿할 테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 통쾌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며느리 녀석이 머리카락 소동을 버리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친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발을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남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만큼 좋은 수면제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번에는 아들 녀석, 김기태가 나설 차례였나 봅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리려는데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녀석이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장사는 좀 어떠세요? 그 녀석 손에는 피로회복제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평생 제게 뭘 사다 바친 적이 없는 녀석인데 말이죠. 딱 보니 어제 제 마누라가 저지른 깽판을 수습하고 제 마음을 떠보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꿍꿍이가 훤히 보이는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여기까지 다 오고. 가게에 CCTV 설치했는지 확인하러 왔냐? 제 직설적인 물음에 아들 녀석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에이, 어머니. 농담도 참. 그냥 어머님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와봤죠. 이거라도 드시고 하세요. 그 녀석은 피로회복제 상자를 식탁 위에 슬쩍 밀어놓고는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안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북적이는 손님들,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성수 총각을 보더니 녀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게가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에 배알이 꼴렸던 것이겠죠. 어머니,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아들 녀석은 저를 가게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걔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무슨? 그 말투는 우리 마누라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시죠? 하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녀석을 쏘아보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서론이 길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청년 박성수라 그랬죠? 그 청년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네요. 며느리 녀석은 무식하게 몸으로 덤비더니 아들놈은 이렇게 이간질로 나오는군요. 작전 한번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니. 멀쩡한 애를 왜 사기꾼으로 만드냐? 어머니, 세상을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저렇게 순진한 척, 착한 척 접근해서 어르신들. 재산놀이는 제비 같은 놈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어머니 등쳐서 이 가게만 낼름 뺏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요. 어머니는 지금 저놈한테 된통 속고 계신 거예요. 아들 녀석은 정말로 저를 걱정한다는 듯 아주 애절한 표정으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사기꾼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데 말이죠. 기태야. 네, 어머니. 네가 지금 누구 걱정을 하는 거냐? 내 걱정. 아니면 네 유산 걱정.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녀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됐다. 네 걱정은 네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는 걸로 충분해. 그리고 성수 총각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 너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꺼.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아니, 어머니. 그럼 저 청년이랑 무슨 계약이라도 하셨어요? 가게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어머니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장부 같은 건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러다 저놈이 가게 돈 다 빼돌려서 도망가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 좀 보세요. 제가 평생 장사만 하고 살아서 법이나 계약 같은 건 하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를 아주 우습게 봐도 단단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 카운터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 녀석 눈앞에 탁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계약서다. 눈 있으면 똑똑히 한번 읽어봐. 아들 녀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성수 총각이 함께 작성한 동업계약서였어요. 며느리 녀석이 가게에 다녀간 그날 밤, 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겁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아들 녀석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 고현정은 을 박성수에게 성순의 국밥의 운영 자금 및 비법 레시피를 투자하고 가게의 모든 자산 소유권과 상표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수익은 5대5로 배분하며 을은 매월 회계장부를 갑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그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 조항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해준 계약서는 법적으로 한치의 허점도 없었죠. 어때? 이제 좀 안심이 되냐? 나는 투자자, 성수 총각은 전문 경영인. 우리는 아주 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란다. 내가 니들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할 사람으로 보였어?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계약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꾸민 계략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막혀버리자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말이야, 확장을 좀 해야겠어. 마침 옆 가게가 비어 있더라고. 내가 오늘 계약하고 왔다. 네. 확장이요? 그래. 너희한테 줄 유산 2호가 투입될 예정이란다. 묵혀두었던 예금 좀 깨야겠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쩔쩔맸던 바로 그 돈으로 말이야. 호호. 저는 보란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제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제가 잠시 머리가 아파서요라는 말만 중얼거리며 꽁무니를 빼더군요.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는 녀석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옆 가게와의 벽을 허물고 테이블을 더 들여놓고 주방도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게 전면에는 아주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고현정 여사의 통 큰 유산 2호 투자. 성순의 국밥 확장 이전 대축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주 큼지막하고 샛노란 글씨로 말이죠. 이제 제 자식 놈들은 제 계획이 단순한 홧김에 하는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유산이라는 것이 너희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기대하렴, 얘들아. 엄마의 투자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을 뿐이란다. 아들 녀석의 걱정하는 척 작전마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저희 집안의 악의 축인 아들 내외는 새로운 전략을 짜낸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딸 기숙이를 저희 가게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나 봐요. 며느리처럼 대놓고 깽판을 치지도 아들처럼 어설프게 머리를 굴리지도 못하는 순한 딸을 이용해 내부에서부터 저와 성수 총각을 흔들어 보겠다는 속셈이었겠죠. 며칠 뒤 딸 기숙이가 잔뜩 멋을 부린 어색한 차림으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일하는데 힘들지 않아? 내가 좀 도와주러 왔어. 그녀는 제게 윙크를 하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 오빠 내외의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끌려온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속내를 모르는 척 반갑게 딸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웬일이야. 엄마 일하는데 와주고. 기특하네. 그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딸이 당연히 와봐야지. 뭘 도우면 될까? 나 설거지 잘하는데. 기숙이는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애가 뭘 알겠어요. 그릇을 깨먹는 건 예사고 퐁퐁 거품을 온 사방에 튀기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 성수 총각은 안절부절 못하며 기숙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수습하기 바빴죠.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니들 얕은 꾀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저는 기숙이가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 몰래 성수 총각에게 접근해서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하는 거죠? 따위의 유치한 질문을 던지며 그의 속을 떠보거나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기숙이는 설거지를 핑계로 계속 주방에 머물며 성수 총각에게 슬쩍슬쩍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젊으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엄마 때문에 괜히 더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걸요. 성수 총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숙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떠봤어요. 근데 사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부모님은 다 계시고요. 우리 엄마는 인정이 많아서 좀 딱한 사정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거든요. 그 말은 즉, 너 혹시 불쌍한 척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거 아니니?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런 한심한 질문에 성수 총각이 어떻게 대답할지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기숙이는 작정하고 성수 총각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못 듣는 척 홀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숙이는 주방 한쪽 구석에서 쉬고 있는 성수 총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수 총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네,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가 이 가게에 돈을 얼마나 대주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사장님한테 속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딸 녀석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을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성수 총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기숙이를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따님. 그는 기숙이를 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는 묘한 거리감과 함께 예의가 담겨 있었죠. 제가 어르신께 돈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투자를 받은 것이지 공짜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수 총각은 땀으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가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이 시장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다 병을 얻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굶지 말고 이 가게에서 뜨끈한 밥이라도 챙겨 먹으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장사 수완이 없어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게를 다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가게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었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르신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어르신은 제게 단순히 돈만 주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처럼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따뜻한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한테 어르신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은인입니다. 성수 총각의 진심 어린 고백에 기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제게도 보였어요. 아마 그녀는 성수 총각을 그저 엄마 돈을 노리는 사기꾼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기숙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제법 적극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서툴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수 총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을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 혹은 귀찮은 늙은이 취급을 하던 딸이 이제는 제 건강을 걱정하고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허리 아프지 않아? 내가 대신할게.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편찮은 거 아니야? 저는 딸의 그 어색한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저 녀석이 오빠 내외와 한패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뒤 가게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기숙이가 제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엄마가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엄마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만으로도 제 투자는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식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로 끝낼 수는 없죠. 아직 정신 못 차린 아들 녀석과 그 교활한 며느리가 남아있으니까요. 그 녀석들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쏙 빼놓을 만한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을 날릴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빨리 찾아왔습니다. 딸 기숙이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눈치챈 아들 내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들의 찌질한 방해 공작은 드디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그들이 꾸민 계략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아들 녀석에게는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로 식당이나 가게들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자극적인 루머를 퍼뜨려 조회수를 올리는 질이 좋지 않은 유튜버였죠. 아들 내외는 그 유튜버를 섭외해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착한 청년 사장님의 두 얼굴. 사실은 할머니의 전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몰래카메라 방송을 기획한 겁니다. 손님으로 위장해 가게에 잠입한 뒤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저와 성수 총각을 악덕 업주와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죠. 이 모든 계획을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제 딸 기숙이 덕분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기숙이가 오빠 내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게 가져온 겁니다. 엄마, 오빠랑 올케가 정말 미쳤나 봐. 이런 짓까지 꾸미고 있어. 엄마, 이 방송 나가면 우리 가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해? 기숙이는 울먹이며 제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방송을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해 아주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니들 머리 꼭대기에는 이 늙은 엄마가 앉아 있단다. 저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어. 이건 하늘이 우리 가게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려고 주신 기회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돼. 저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왕 판이 깔린 거 저도 배우가 되어 제대로 한번 놀아보기로 한 거죠. 방송 당일 가게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잠시 후 아들 녀석의 지인이라는 그 유튜버가 요란한 복장을 하고 카메라를 든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카메라를 향해 떠들기 시작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김탐정의 진실폭로 김탐정입니다. 제가 오늘 제보를 하나 받고 이 시장 골목의 작은 국밥집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순진한 할머니의 재산을 등쳐먹는 악랄한 청년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극적인 멘트에 가게 안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주방에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죠. 유튜버는 국밥을 주문하고는 음식을 나르는 성수 총각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 위생적으로 만든 거 맞아요? 고기 원산지는 어디고요? 이거 혹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성수 총각을 몰아세웠습니다. 성수 총각은 제게 미리 언지를 받은 대로 당황한 표정으로 어버버하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연기를 펼쳤죠. 그게 아니고요, 손님. 저희는 매일 신선한 재료만 됐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는 누구세요? 가족이세요? 혹시 저 할머니 월급은 제대로 주고 일 시키는 겁니까? 유튜버는 이제 타겟을 저로 돌렸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버의 카메라를 향해 하소연하듯 말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선생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착한 박 사장이 난처해집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 사장님이 할머니를 착취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아들 내외가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착취는요, 무슨.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우리 박 사장이 걷어준 것만 해도 고맙죠. 그런데 내가 이 가게에 내 전 재산을 다 걸어서 우리 박 사장, 절대로 나를 배신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일부러 전 재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제 신들린 연기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유튜버는 옳다구나 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제게 바싹 들이밀었죠. 그의 방송 채팅창은 저런 악마 같은 놈.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같은 글들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방송 말미 유튜버는 의기양양하게 카메라를 보며 클로징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 순진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저 파렴치한 청년 사장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저런 악덕 업주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버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낚아채 온 가게가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건 사기극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극의 주인공은 우리 박 사장이 아니라 바로 제 아들 김기태와 며느리 우서희가 제 유산을 노리고 꾸민 더러운 사기극입니다. 제 선언의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과 방송을 보던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튜버는 당황해서 어버버하며 마이크를 다시 뺏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가볍게 밀쳐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딸 기숙이가 가져다 준 녹음기를 꺼내 가게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유튜버가 이 방송을 어떻게 조작할지 의논하는 대화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할망구 전 재산이라는 말에 눈 돌아가서 연기 작살날걸. 박성수 걔는 어리바리해서 우리가 몰아세우면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완전 범죄지, 완전 범죄.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유튜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가게 안의 손님들은 분노의 차그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방송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죠. 대박. 역대급 반전 드라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레기네. 김탐정 저놈 채널 폐쇄시켜라. 할머니 연기 신들렸다. 연기 대상 드려야 함.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제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보고 있니 기태야 서희야. 이게 바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유산의 진짜 맛이란다. 앞으로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채널 고정하고 딱 기다리고 있거라. 엄마의 투자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그날 방송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하루아침에 전국구 스타 맛집이 되었고 제 아들 내외와 그 유튜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찌질했던 그들의 방해 공작은 결국 저에게 최고의 홍보 효과만 안겨준 채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호호. 꼴 좋다 이 녀석들아.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아들 녀석의 음모를 폭로한 그 방송 영상은 할머니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 퍼져나갔어요. 하루 이틀 만에 제 얼굴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정도였죠. 저희 가게 앞은 이전보다 10배는 더 긴 줄이 늘어섰고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사이다 할머니, 국밥집 여장부 같은 근사한 별명들을 얻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준 것은 아니었죠. 이 통쾌한 역전극의 진짜 주인공, 바로 제 아들 김기태와 며느리 우서희는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저는 뜨끈한 국밥을 손님상에 내가면서도 그 녀석들이 받을 죗값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 이 녀석들아. 너희가 판 무덤에 너희가 직접 들어간 기분이 어떻더냐. 그 시각 아들 녀석의 집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딸 기숙이에게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서희는 이성을 잃고 아들 녀석의 뺨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무능한 인간아. 뭐, 내가 뭘. 너는 가만히 있었어. 머리카락은 네가 넣었잖아. 그럼 어떡해. 누가 먼저 어머니 용돈 끊자고 바람을 넣었는데. 네가 시작했잖아. 시작은 네가 했지. 옆에서 계속 돈 아깝다고 어머님 돈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부추긴 게 누군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평소에는 유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부부였지만 그 목표가 산산조각 나작켜켜이 쌓여있던 서로에 대한 불만과 경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친구라는 놈이 그따위로 허술하게 일을 처리해. 녹음 당할 줄도 모르고. 아주 쌍으로 멍청이들이야. 그럼 넌 얼마나 잘났는데. CCTV에 떡하니 찍혀서 온 동네 망신은 다 시켜놓고.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반성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나를 따지는 꼴 사나운 책임 전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진짜 비극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얼굴과 이름이 팔린 그들에게 사회적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들 녀석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방송 나온 거 맞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진짜 사람 무섭다.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거래처에서 터졌죠. 그날 오전에만 3군데의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김 사장, 미안하지만 이번 건은 없던 걸로 합시다. 어떻게 부모님한테 사기치는 사람이랑 믿고 거래를 하겠나. 우리 회사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아들 녀석은 전화기에 대고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며느리 서희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작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그녀가 가장 공들여 관리하던 강남 사모님 회원들에게서는 아예 단체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우서희 씨, 우리 이제 당신 센터 못 다닐 것 같네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남들 몸을 가르칩니까? 소름 끼쳐서 운동 못하겠어요. 그녀는 충격에 빠져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불효녀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완벽하게 고립되고 만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저희 가게는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바빴고 어떤 손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와중에 성수 총각은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의 정신이 없을 법도 한데 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번호표 기계를 들여와 대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밀려드는 주문을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 최신 포스 기계를 도입해 주방과 홀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성수 총각은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한 어리숙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고 가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진짜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투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었죠. 저녁 장사를 마감하고 성수 총각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뭐가? 아드님하고 따님 일 때문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저 착한 것 좀 보세요. 자기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성수 총각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 녀석들은 지금 아주 비싼 인생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짜고 남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괜찮다. 오히려 아주 속이 시원해.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망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그들이 드디어 헛된 욕심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액이 찍힌 숫자를 보니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 당신 없이 내가 홀로 키운 저 자식 놈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았지만 나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지. 당신이 남겨준 유산, 내가 아주 멋지게 한번 불려볼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제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에 생긴 균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유산이라는 허황된 꿈이 사라지자 그들의 삶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래성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릴 다음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죠.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저희 가게는 이제 동네 맛집이 아니라 전주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활기차고 즐거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가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 하나에 만족할 제가 아니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성수 총각과 단둘이 앉아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성수 총각. 네, 어르신.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닭살 돋는다.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나저나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제 뜬금없는 질문에 성수 총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잘 되는데 뭐가 문제라도 있으세요? 문제는 없지. 근데 말이야, 이 맛있는 국밥을 우리만 먹고 있는 게 좀 아깝지 않아? 서울 사람도 부산 사람도 자기 동네에서 우리 국밥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제야 성수 총각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성순의 국밥을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국밥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어때?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아? 제 야심찬 계획에 성수 총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흥분한 듯 보였지만 이내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죠.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어르신.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공장도 지어야 하고 물류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요. 돈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밥의 맛을 전국 모든 지점에서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저는 성수 총각을 사장이 아닌
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대우하며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수 총각은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으로 온갖 자료를 찾아보고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장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성수 총각의 말대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 자본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어요. 가게를 확장하고 남은 돈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제 자식 놈들이 그토록 탐내던 바로 그것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성수 총각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홀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목적지는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어떤 집을 찾으세요? 아니, 집을 팔려고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아파트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중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에 위치한 부르는 게 값인 비싼 아파트였기 때문이죠. 그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장만한 저희 부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습니다. 제 자식 놈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은 이 아파트가 당연히 자기들 차지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정말 이 아파트를 파시려고요? 요즘 시세가 어마어마한데. 자녀분들이랑은 상의가 되신 겁니까? 중개인은 혹시 제가 나이든 노인이라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집 내가 파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요. 당장 팔아주세요. 금매로 내놓을 테니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놔도 괜찮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매매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시원섭섭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썩어 없어질 추억에 얽매여 있느니 그 돈으로 새로운 미래를 사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단체 대화방에 짧은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가 그 대화방에 글을 남긴 것은 처음이었죠. 사진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이 아파트는 이제 성순의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의 소중한 종잣돈이 될 예정이다. 너희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니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주는 거다. 제 메시지가 올라가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파트를 팔다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너랑 상의를 해야 하지? 내 집인데. 어머니, 거긴 저희 집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그 녀석은 추억을 운운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수십억짜리 자산이 날아갔다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와 딸에게도 거의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마감 시간이 훌쩍 지나 텅 빈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가게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 총각과 제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제 아들 내외와 딸 기숙이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파트만은 팔지 마세요. 네. 아들 녀석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며느리 서희도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돈, 이제 넘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한테서 추억까지 앗아가지는 말아주세요. 딸 기숙이마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관인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눈앞에서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처절한 발악에 가까웠어요. 저는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가 지금 아까워하는 게 정말 너희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이더냐? 아니면 수십억짜리 돈이더냐? 니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찾아오거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성수 총각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밖에서는 한참 동안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매각 소식에 자식들이 보인 반응은 제 예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 아파트 매매 계약을 무르게 할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며칠 뒤 제 통장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주식회사 연정 F&B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라고 해봤자 저와 성수 총각 단둘이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성수 총각을 전문 경영인, 즉 대표 이사 자리에 공식적으로 앉혔습니다. 이제 성순의 국밥은 더 이상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이 아니라 어엿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제 새로운 사무실, 아니, 아직은 간판도 없는 텅 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아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돈이라도 조금 떼어줄 거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돈 봉투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성수 총각의 명함,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앉아라. 제 서늘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뻣뻣하게 굳어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내 유산, 이제 이 서류들로 다시 태어났다. 너희가 태어나고 자란 그 아파트는 이제 우리 회사의 든든한 자본금이 되었고 나는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 그리고 여기 박성수 군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대표 이사가 되었지. 저는 성수 총각의 명함을 한 장씩 그들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연정 F&B 대표 이사 박성수라고 찍힌 글씨를 본 아들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저희를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다니? 버린 건 너희가 먼저 아니더냐.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의 탐욕을 버린 것이다. 너희는 평생 나를 엄마로 본 적이 없었지. 그저 너희가 힘들 때 돈을 대주고 늙으면 재산을 물려줄 보험 정도로만 생각했잖니. 이제 그 보험은 해지됐어. 그러니 너희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이다. 제 최종 통보에 세 사람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달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힘없이 사무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둥지를 떠난 아기 새처럼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저 녀석들은 결국 땅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자식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기태의 인쇄소는 거래처가 모두 끊기면서 결국 헐값에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사장 소리만 듣고 살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경제적 능력을 잃은 남편에게 며느리 서인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너 같은 무능력한 남자랑은 못 살아. 위자료는 네 어머니한테 가서 받아내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두 사람은 허무하게 갈라섰습니다. 딸 기숙이의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돈 문제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해요.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용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지탱해주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요. 돈이 사라지자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평판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성수 총각과 함께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딸 기숙이었어요. 그동안 수십 번도 더 걸려왔던 전화였지만 왠지 그날따라 그냥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힘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딸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돈 이야기도 아파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엄마. 기숙이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어떤 계산이나 꿍꿍이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한참 늦어버린 딸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 뺨 위로도 뜨거운 무언가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마음먹었건만 자식의 눈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미인가 봅니다. 저는 흐느끼는 딸에게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이, 그리고 저의 마지막 수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어리석은 자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딸 기숙이의 울음 섞인 사과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토록 모질게 마음먹고 이제 저 녀석들과는 완전히 끝이라고 수백 번 다짐했건만 자식의 눈물 한 방울에 제 철옹성 같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가게에 나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성수 총각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회장님, 밤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방에 서서 육수만 적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일었다가 또 차가운 얼음물이 흘렀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철없는 것들을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하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평생을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성수 총각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식사부터 하세요. 뭐든 속이 든든해야 좋은 생각도 나는 법입니다. 저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성수 총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혹시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그러냐? 말해봐. 저희가 곧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지점을 열려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가게를 운영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따님께서 가게 근처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가시는 걸 봤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시더군요.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는 기태 형님께서도 멀리서 가게만 쳐다보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성수 총각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떤 심정이신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인이신 회장님의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망가진 자식들 때문에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사실 바에야 차라리 회장님 눈앞에 두고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여는 직영점에 점장이나 직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나 앉힐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바닥부터 시작할 기회라도 한번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저를 믿고 이 가게를 맡겨주셨듯이 회장님의 자제분들도 한번 믿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 밑에서 아주 혹독하게 일을 배워야 한다는 조건으로요. 성수 총각의 제안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망하게 하려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사심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위하고 더 나아가 망가져버린 제 가족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착하고 속 깊은 청년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저는 제 자식들에게 주식회사 연정 F&B 인사 채용 공고라는 제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면접. 5분 이상 늦을 시 자동 탈락.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사무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 아들 기태와 며느리 서희, 그리고 딸 기숙이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세 사람 모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행색도 말이 아니었죠. 특히 며느리 서희는 평소에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배석 면접관 자격으로 성수 총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다들 시간은 잘 맞춰왔네. 그럼 면접을 시작하지. 제 말에 세 사람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책상 앞 의자에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한동안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세 사람 모두 잔뜩 긴장해서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이다. 왜 이 회사에서, 아니, 이 국밥집에서 일하고 싶지? 각자 대답해봐. 김기태부터. 제 지목에 아들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녀석은 한참을 우물쭈물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돈? 내가 니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했을 텐데.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제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뜻입니다. 제가 평생 사장 소리만 듣고 살았지,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더군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땀의 가치가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다음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다음, 우서희.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이 가게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이 가게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부터 시켜주십시오. 제 잘못을 씻을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 역시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딸 기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기숙, 너는? 딸은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고 매일 혼나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망쳐버린 엄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딸의 대답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다. 그럼 마지막 질문. 만약 너희를 채용한다면 받고 싶은 월급은 얼마지? 제 질문에 세 사람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 저희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기회를 얻으러 온 겁니다. 저희에게 주실 월급이 있다면 차라리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가게에 재투자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이 가게에서 일하며 먹고 잘 곳만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들의 대답에 며느리와 딸도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지막 시험에 이 어리석은 자식들이 드디어 정답을 맞힌 겁니다. 좋다. 오늘부터 너희 세 사람을 주식회사 연정 F&B의 정식 수습사원으로 채용하겠다. 제 선언에 세 사람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번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첫째,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 시급의 절반만 지급한다. 둘째, 회사에서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회장님으로, 박성수 대표를 대표님으로 불러야 한다. 셋째, 모든 업무 지시는 박성수 대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의 지시에 불응할 시에는 즉시 해고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가게의 그 어떤 정보나 이익에도 사적인 감정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나?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군인처럼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작은 유니폼과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지각하지 말고. 유니폼을 받아든 세 사람은 감격에 겨워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첫걸음을 뗄 기회는 준 셈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기회를 저 녀석들이 제 발로 뻥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의 서툴고 어색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 쭈그려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 내외와 딸이었죠. 지각하지 말라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아예 가게 앞에서 밤을 새울 기세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감기 걸릴 일 있나?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자. 오늘부터 할 일이 태산이다. 그렇게 그들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불러 모아 박성수 대표와 함께 각자의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김기태 씨. 박 대표가 제 아들을 부르자 녀석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김기태 씨는 오늘부터 배달 및 식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게는 이제 배달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는 배달용 스쿠터 보이죠? 오늘 하루 동안 관내 질의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후부터는 직접 배달을 나가도록 하세요. 평생 남에게 운전을 시키면 시켰지 직접 오토바이를 몰아본 적도 없는 아들 녀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로잡고 씩씩하게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우서희 씨와 김기숙 씨. 이번에는 며느리와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두 분은 주방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우서희 씨는 설거지와 주방 청소를, 김기숙 씨는 식자재 준비 및 홀 서빙 보조를 담당해 주세요. 주방 일은 위생이 생명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일터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죠. 그야말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헬멧도 제대로 쓰지 못해 쩔쩔매다가 스쿠터 시동을 거는 데만 30분을 허비했습니다. 겨우 출발하나 싶더니 시장 골목 코너를 돌다가 꽈당 넘어지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죠. 평생 김 사장님 소리만 듣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주방은 더했습니다. 평생 고무장갑 한 번 껴본 적 없는 며느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앞에서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대고 미끄러운 그릇을 놓쳐 깨뜨리기 일쑤였죠. 제가 아끼는 사기 그릇이 박살 났을 때는 정말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대표가 깨진 그릇값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차갑게 말했을 뿐이죠. 딸 기숙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 한 단을 다듬는데 1시간이 걸리고 깍두기용 물을 썰다가 제 손가락을 썰 뻔하기도 했습니다. 홀에 나가서는 손님 주문을 잊어버리거나 국밥을 쏟을 뻔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오전 내내 그들의 서툰 몸짓을 지켜보며 저는 한숨을 10번도 더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힘들다거나 못하겠다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하면 서로를 탓하는 대신 죄송합니다를 연발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릇을 깨면 묵묵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간절함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파김치가 되어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서 말이 아니었죠. 그때 박 대표가 그들에게 차가운 물 한 잔씩을 건넸습니다. 첫날이라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 힘들 거고 모레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십시오. 어설픈 동정심으로 받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박 대표의 냉정한 말에 세 사람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듯
벌떡 일어나 남은 오후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박 대표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나섰다면 분명 엄마의 마음이 튀어나와 저렇게 모질게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세 사람은 놀랍게도 그 혹독한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아들은 이제 지도 앱 없이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베테랑 배달원이 되었고, 며느리의 설거지 속도는 전문주방 이모님 못지않게 빨라졌습니다. 딸은 가게의 모든 메뉴를 완벽하게 외우고 손님들의 취향까지 기억하는 센스 있는 직원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약속대로 최저 시급의 절반을 계산해 세 사람에게 각각 얇은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그들이 평소 쓰던 용돈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 얇은 봉투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아낸 겁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며느리와 딸까지 세 사람은 월급 봉투를 부둥켜 안고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정직한 땀을 흘려 돈을 벌었다는 감격과 벅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주방 한쪽에서 몰래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사람다워지는구나, 이 녀석들아.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제게 세 사람이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작은 쇼핑백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저희가 첫 월급 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따뜻한 내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아주 평범하고 저렴한 내복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명품 선물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뭐하러 샀냐? 니들 쓰기도 부족했을 텐데.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실 때 추우실 것 같아서요. 비싼 건 못 사드렸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고맙다. 잘 입을게. 그 짧은 대화 속에 저희 가족의 길고 길었던 갈등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관계. 저희는 아주 서툴고 느린 속도로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이 사준 내복을 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 잠들었던 밤 중에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희 가게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연정 F&B는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에 10개의 직영점을 둔 건실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순의 국밥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제 아들 내외와 딸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고 배달 오토바이 앞에서 쩔쩔매던 그 어리숙한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들 기태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는 가장 성실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배달 동선을 짜고 식자재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회사의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죠. 며느리 서희는 주방의 군기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와 청소뿐만 아니라 저의 레시피를 완벽하게 익혀 모든 직영점의 맛을 표준화하는 조리 교육 팀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녀의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가게의 위생과 맛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겁니다. 딸 기숙이는 회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빙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CS 매뉴얼을 만들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서비스 총괄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는 성순의 국밥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보고 조언을 해줄 뿐이었죠.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젊은 피인 박성수 대표와 제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기대 이상으로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느덧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직영점이 문을 연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 직원을 초대해 조촐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성수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쁜 날, 여러분께 더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지난 1년간 회사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준 김기태 배달관리팀장을 오늘부로 강남 1호점의 정식 점장으로 임명합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동료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단상 위로 올라가서야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마이크를 건네받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 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고현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박성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일해준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남 1호점을 우리 회사 최고의 매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취임사에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멋진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박 대표와 아들 내외, 그리고 딸을 저희 가게 본점의 가장 큰 방으로 불렀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이 한 그릇씩 놓여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식사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국밥 맛이 오늘따라 더 좋은데요. 아들이 어색하게 농담을 건네자 며느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점장님. 아, 점장님 소리는 좀 어색한데. 모두가 그 모습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돈 이야기나 유산 이야기는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건강을 묻고 아이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활기차게 일하는 자식들과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박성수 대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토록 지키고 불리고자 했던 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제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나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법,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자체였습니다. 돈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한 쓰디쓴 회초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의 길고 길었던 유산 투자기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성장시킨 최고의 투자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동업자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제 인생 2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